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의 김희송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에 인권운동연대의 서창호 상임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양정심 조사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청 그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회 관계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께서 도시는 어떻게 폭력을 넘어서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철희 선생님, 정구도 선생님, 김희송 선생님, 서창호 선생님, 양정심 선생님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은 공이 20분 정도의 넉넉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에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재성 변호사님으로부터 도시는 어떻게 폭력을 넘어서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임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제주 4.3, 군사재판, 재심, 그리고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전 민간인 낙살에서 베트남 피해자를 대리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과거의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러한 이행기 정의, 과거사 청산과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세션을 하는 전체의 큰 10회를 맡고 있는 세계 인권 도시 포럼에서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계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고 인권, 포럼 또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도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에서 10년에 가까이 이렇게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것이고 그 포럼의 내용 중에서 특히 오늘 특별회의의 이름이 국제기억 도시 네트워크입니다. 국내 기억 도시 네트워크인데 조금 더 가보면 지방정부라고 도시라는 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도시라는 거를 뭐 지역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논의 단초를 시작해보자라는 걸로 오늘 특별회의의 내용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정의라고 이야기되는 과거사 청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 시작이 이 특별회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컨셉 노트가 발제하기 전에 제안이 됐습니다. 컨셉 노트를 읽어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 컨셉 노트라는 건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과거사 청산, 이행기 정의의 상황을 먼저 분석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두 가지 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황에 대한 분석은 이렇습니다. 미완의 청산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이 미완의 청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미완의 청산에 대한 분석의 근거가 대부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다운표 안에 컨센트 내용인데 단순한 화해가 아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절차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과거사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행기 정의를 위한 진단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한 전환기 정의를 위한 지방도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약간 이 뭔가 중간 항이 빠진 게 아닐까,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도시, 지방정부는 입법의 주체가 아닙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없죠. 그리고 입법 운동의 주체도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법운동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원단체들, 사회단체들이 입법운동을 할 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죠. 하지만 도시가 입법운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입법운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또 그 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 흐름에서 도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그 도시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논의를 좀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의 쟁점이 무엇일까? 물론 뭐 다양하게 각 사건,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지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무엇보다 입법을 위한 포괄적 청산이 2020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목적,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도 있었지만 성과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위원회였고요.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입법이 제정된 이후에 위원들의 선정에서 아주 지난한 논의들 속에서 겨우겨우 출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대통령이 명시적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기 진화위가 겨우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 올해 12월쯤에 그 기구의 출범 시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물론 뚜렷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과거사의 뭐 요구 혹은 뭐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과거사 청산에서 21대 국회가 그나마 우호적인 원구성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21대 국회에서 많은 입법을 통한 포괄적 청산, 법률의 제정, 개정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좀 잘 알고 있는 4.3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운동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을 통한 운동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통한 개별적 권리구제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집단 재심을 통해서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주지방법원에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을 청구했고, 여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억울하게 잡혀가셔서 사형을 당하신 피해자께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여러 가지 재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그리고 그 폭력의 피해자를 조력하는 그룹들이 자신을 가해했던 국가, 물론 과거의 국가겠죠. 하지만 지금 그 국가를 이어가고 있는 그 국가에게 명예회복,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방식에서의 치열한 싸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게 2020년의 과거사 청산입니다. 우리는 좀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미완의 과거사 청산, 첫 번째 시기 때 과거사 청산이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뭔가 후퇴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어가겠다라는 방식의 시기를 구분하는 건 뭐 물론 분석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도 피해자 권리 구제가 치열하게 다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요구하시는 공식 기구 설치, 진상 규명, 배보상의 주체는 1차적으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국가 사이에서 이렇게 치열한 논의, 싸움, 투쟁,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시의 위치, 지방 정부의 위치가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사진들인데요. 제주 3 특별법 개정하라 국회 앞에서 유족회 분들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퍼포먼스를 진행하셨던 겁니다. 2019년 10월 18일이었고 사실상 2020년 4월 총선 이전에 마지막으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펼치셨던 때였습니다. 또 과거사위, 2기 진화위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 앞에서 노력들을 진행했던 거고,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결국 지금 과거사 청산의 투쟁의 현장이 국회라는 국가의 앞, 국회 안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 법원도 역시 중요한 과거사 투쟁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8분의 군법회의라고 하는 4.3 사건 시기 때 군사재판의 피해자분들께서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지방정부의 위치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충분히 나누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게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좀 느슨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지금 2020년 한국 사회 과거사 청산에서 도시가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라면 통상적인 과거사 청산에서 도시의 역할이 뭘로 요구됐을까라는 것도 또 다른 흐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는 도시는 기억이다라는 책인데 이게 공공기념물, 특히 서양 도시에서 과거사 청산 이후에 그 과거의 국가폭력을 어떻게 도시가 기억하고 공공시설로서 재현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단행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를린에 있는 시장이 와서 연설을 뭐 하나의 토론에서 발제를 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기사로 나온 건데 베를린 역시도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억을 도시 안에서 기억 문화로 전승했던 대표적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도시라는 공동체, 공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제도적 청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념, 기억 시설의 운영을 하고 또 도시 차원에서의 기념 사업을 통해서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을 현재화시키고 또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돕는 것이죠. 제도적 방식에서의 명예회복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기념시설과 기념사업을 통해서 명예를 돕고 또 재발 방지의 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가 국가폭력, 과거사 청산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 해 있어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왜 이럴까? 물론 1차적으로는 제도적인 해결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지만 사건 발생의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도시가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 4.3이 그렇고 여순이 그렇고 노근이도 그렇고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공동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또 저는 분명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 문화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우호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건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의무를 지고 해 나가야 되겠지만 도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의 느끼기에 직접적이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지금 도시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로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 과거사 청산에서의 피해자들의 현재적 요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구의 대상은 국가입니다. 입법을 하라, 판결을 내리라 라는 요구와 운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시가 그런 요구의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없고 문제기를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선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재현 시설들은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에 특히 2000년의 과거사 청산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도시마다 일정 부분 갖춰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적 요구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적 요구와 운동을 목격하고 기억하는 역할로서의 도시가 2020년 과거사 청산, 2020년 전환기 정의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이 아닐까. 즉, 발생한 폭력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것과 함께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명예회복, 권리회복 운동의 목격자로서의 도시가 베를린과 다른 지금 한국 사회의 도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물론 말이 좀 추상적입니다. 제가 좀 검색도 많이 해봤었어요. 이 도시와 기억 혹은 목격자와 같은 선행 연구들이 좀 존재를 하나 물론 제 검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운동이 현재 계속되고 있을 때의 도시와 공동체 역할을 목격자라고 상정이 들었습니다. 좋은 도시의 사례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도시의 사례라기보다는 지금 제주 4.3 운동에 있어서 한 시민단체가 펼치는 운동이 목격자로서의 활동, 운동에 근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주 다크 투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24일부터 시민 방청단을 모집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입법운동, 제주사삼특별법을 개정하라는 운동과 재심운동이 가장 활발했었는데 재심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운동의 지역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재심 사건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느껴보면 어, 제주에서 진행이 됐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어, 그냥 저의 개인적 감정은 좀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원에 갇혀 있다. 이 법원에 이 피해자분들이 법원에 오셔서 증언하시고 흐느끼시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을 수 없을 텐데 이 공동체가 근데 이 절차의 유일한 오디언스는 판사로서 한정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든 이 도시로서 뻗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당사자들은 그 사건을 진행하기 바쁩니다. 피해자들은 그 법정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 바쁘죠. 이 제도적 절차에서 어쨌든 당사자들, 운동의 주체들은 최대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절차에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만 해도 바쁘죠. 그러면 이것들을 밖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식이 저는 도시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뭐 사건을 진행하기 바빴기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에서 방청단의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면 소송 당사자 그리고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인들을 어, 법정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 재판의 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인들이 지금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재판이 열리면 시민 방청단들이 법정에 와서 이런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전달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커뮤니티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임의 주체 그리고 그 책임을 이행하는 주체인 국가 그리고 그 국가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단체가 할 수 없는 그 운동의 목격자가 되는 역할. 동시대의 시민들, 동시대의 자신의 뭐 공동체, 도시의 시민들을 조직해서 목격자로서 연대하는 일이 2020년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에서 도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 감정, 감각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저는 제가 이제 가장 이 발제를 하면서 좀 들었던 마음의 근저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쟁 운동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 그게 결국 현재의 피해자들이 그 사건을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감각으로, 본인의 고통으로 재현하고 이야기하고 제도의 개선, 보다 나은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러한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조차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20년 대한민국. 지금이 지나면 직접 목격할 수가 없는데 당사자들은 그 운동의 성과를 내기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 간의 연대가 목격자로서의 도시가 존재한다면 그 도시 간의 연대가 법률의 개정, 제정이나 판결을 위한 연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피해자들과 국가의 싸움이죠. 거기에 도시가 지원과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목적, 그러니까 기업과 목격을 위한 연대로서의 도시 간의 연대가 된다면 한 도시의 시민들이 다른 도시의 운동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도시에서 현재 벌어지고 운동에 대해서 목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제주에 있는 시민들이 제주에 있는 지방단체가 제주에서 벌어지고 운동의 목격자가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운동이겠지만 그 도시 간의 연대,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적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목격하고 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시가 폭력을 넘어서겠다라는 저의 발표의 제목의 핵심은 도시였습니다.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는데 도시는 어떻게 폭력을 넘어설 수 있느냐. 폭력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두는 역할을 도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국가폭력만이 아니라 그 국가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사람들의 오랜 시간에 지난했던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결국 성취해냈던 운동과 활동의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발표의 내용인데 하나 더 추가드릴 거는 내용이 좀 추상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도시와 국가 폭력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활동하셨던 토론자분들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비판 혹은 조언, 코멘트 같은 것들을 해주실 거라 믿고 이런 추상적인 방식의 문제 제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재성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진행을 하기 전에 잠깐만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자 소개를 할 때 우리 그 사삼평화재단의 양정심 실장님을 그냥 조사실장님으로 했는데 조사연구실장님이셨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이번에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랑 제가 전국 지방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촉구 건의안을 좀 발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아주 그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인천시 의회 한 군데 남았습니다. 같이 가서 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회까지 가서 그 각 당 대표님들 만나서 그 부분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 발제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듣고 나중에 그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고, 첫 번째 토론자로요. 우리 4.3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역이죠. 우리 여순항쟁과 도시의 기억이라는 토론 주제로 우리 주채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철입니다. 방금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의 발제를 잘 들었는데 그 발제에 관련된 어떤 토론의 부분들은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 좀 논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이 썼던 발제문, 저희에게 보내준 발제문에 대한 문제 좀 먼저 제기하면서 저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발제문에 보면 미완과 완전한 해결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했고 또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이제 계속 방금도 국가라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입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로서만이 과거 청산이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저는 좀 중요하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 운동, 그럼 여기서 핵심어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사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사자.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러면 완전한 해결이 존재할까? 역사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역사의 어떤 새로운 사료가 나옴으로써 그것은 또한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완전한 해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임재상 변호사께서는 여기서 발제에서 처벌과 배상이라는 얇은 청산에 국한해서 과거사 청산 운동을 하고 있기에 이런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적 방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역사라는 겁니다. 제주 4.3항쟁이 되든지 여순항쟁이 되든지 5.18 민주화항쟁이 되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역사로서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느냐라는 문제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여순항쟁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연찮게 2014년에 제가 이제 여순 사건과 지역의 기억,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이란 말이 도시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순항쟁의 직접적 지역인 전남 동북권이라고 하는 6개 도시, 그리고 이 6개 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전라남도, 이들은
과연 여순항쟁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논문으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 대표성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각자의 기억이 다 다를 것이고 다를 것인데 어떤 것을 대표성으로 삼을 거냐에 대한 고민점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찾아낸 것이 각 지역마다 뭐 시지, 군지, 시사, 군사 이런 것들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5.18의 문제, 제주 4.3의 문제, 여순의 문제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던 것은 당시 지방지에 이 6개의 지역과 전라남도, 그래서 총 7개로 놓고 여기에서 1960년부터 2000년 때까지 여순항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도시의 기억이라는 대표성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론을 하려다가 보니까 벌써 이 논문도 6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럼 6년 동안 또한 6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어서 이 논문에다가 6년 동안의 어떤 지역사회에 있었던 활동들을 좀 포함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여순항쟁의 가장 큰 지역이었던 여수와 순천 지역은 이 항쟁의 중심지였고 민간인 학살도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이 이 여순항쟁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수 같은 지역은 어떤 사건의 본질이나 정부의 책임, 그다음에 국군의 진압의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본질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순천은 여전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정부와 국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부에 동조하고 어떤 주장에 동조했던 순천이 2018년, 그러니까 여순항쟁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훨씬 여수보다 더 진일보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컨대 여순 사건 위령탑이라고 했던 탑을 여순항쟁 탑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여순항쟁 추모 위령 노래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여순항쟁 역사관을 문을 엽니다. 근데 이 역사관이 의미가 있는 것이 유족이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이 그 역사관에 들어갈 기록물들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순천이라는 도시가 여순항쟁을 기억하는 것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진일보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여순항쟁에서 가장 늦은 시기까지 어떤 피해가 있었던 광양과 구례, 이게 광양과 구례는 지리산과 백운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55년 4월까지도 계속 토벌 과정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순항쟁이 아마 여파가 가장 늦은 시기까지 있었던 지역인데, 그런데도 이 지역들은 여전히 여순항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순항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도 2018년부터 조금씩 뭐 유족회가 변화를 좀 한다든가,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 이번 21대 국회에 당선됐던 서동용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시의 기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행정은 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성과 고흥, 이게 여순항쟁에서 어떤 외곽 지역에 있었던 이 두 지역, 이게 농촌 지역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고흥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고흥은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공사라는 책을 1978년과 1986년에 펴냅니다. 이게 철저하게 방공주의에 입각한 책이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냥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몇몇의 기득 세력들이 여전히 토 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도시의 기억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이 발간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6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전라남도,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전라남도가 과연 여순항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전라남도에서 편찬된 문헌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우익단체에서 주장하는 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순항쟁이 전남 동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지역, 광주도 당시 전라남도였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도 별로 그렇게 갖고 있지 않고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는 이제 아마도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어떤 독재 정권에서 길든 그 국가주의적 그다음에 반공주의적 기억이 여전히 전라남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자치제가 지금 시행되었죠.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지역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역사마저도 전부 중앙적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약간의 뭐 움직임이 있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라라고 전남도지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실제 도시가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입법뿐만 아니라 매우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특별법이라는 그 법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제주 4.3만큼이나 여순항쟁도 민간인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49년 현재 11,000명이라 했지만은 6.25 전쟁의 재소자, 그 다음에 보도연맹 이런 거 따지면 한 15,000명에서 2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죠. 근데 여전히 지역에서는 이 국가폭력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이 빨갱이란 낙인과 굴레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망각을 선택한 겁니다. 또는 자포자기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좀 더 진일보하게 유족들을 보듬으려는 노력들,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방금 말했던 지방지나 이런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국가폭력, 중앙정부 또는 국가폭력이라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유족들도 여전히 더욱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내 기업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일까? 그건 민주주의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꽃은 과연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꽃은 저항이라는 겁니다. 제주 4.3도 저항의 한 일원이었고 여순항쟁도 저항의 일원이었고 제주 4.3도 그랬고 부마항쟁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부분을 각 도시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만드는 데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스템을 너무 입법적으로만 또는 중앙정부적 관점으로만 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의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현재 제주 4.3이나 여순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상생과 화해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상생과 화해를 먼저 주장하기 전에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의 정의는 세우지 않고 무슨 통합하자, 화해하자, 평화하자, 뭐 상생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웠을 때 국가폭력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인권의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도시가 어떠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 민주주의와 저항, 그리고 역사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철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순항쟁 하니까 저희들이 4.3 70주년 때 우리 전야제 행사 때 여순의 1019 특위위원장님 강정희 의원님하고 여수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그 결의문 낭독한 게 기억이 나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우리 그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의 그 논문을 핵심적인 내용을 두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첫 번째 문단은 과거사 청산은 처벌과 배상이라는 얇은 청산이 아니라 제도 개혁과 문화적 구축을 통한 두터운 청산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과거사 청산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장기 지속의 과정이라는 지적은 모두 과거사 청산을 전환기에 한정된 실천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형성을 위한 지속적 과정이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단은 도시는 현재 계속되는 과거사 청산 운동을 충분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도시가 과거사 청산 운동의 후원자로 머무는 것은 도시에도 운동에도 충분하지 않다. 국가폭력의 현장을 품고 있는 도시는 그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는 시점에서의 도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운동의 목격자 그리고 기록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저도 토론자로서 두 핵심적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 또는 연구의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대략적인 그 연구의 문제점 한계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제자께서는 과거사 청산은 처벌과 배상이라는 얇은 청산이 아니라 제도 개혁과 문화적 구축을 포함한 두터운 청산이어야 한다. 물론 본인의 논문은 아니었고 이재승 교수의 국가범죄의 내용을 인용하셨지만 그것에 동의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거사 청산은 그리 간단하고 녹록한 일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사 청산은 처벌과 배상을 뛰어넘어 제도개혁과 문화적 구축에 이르러야 되는 주장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처벌과 배상이라는 얇은 청산이라고 그렇게 쉽게 정의하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적절하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5.18도 지금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견해라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생각보다 어렵고 특히 배보상 문제를 위한 입법 과정도 매우 지난하기에 이러한 표현보다는 처벌과 배상은 과거사 청사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적합한 정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배보상 문제는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며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저도 노무현사건 피해자거든요. 이 길을 제가 3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 특별법 만들 때 2014년 얘기인데 배보상 규정 여야가 다 반대하고 국회가 다 정부가 다 반대해서 못했어요. 이런 사례는 뭐 절비하게 많으니까요.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배보상의 문제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4.3 사건이 국내 다른 과거사 사건들보다 많은 과거사 청산 운동사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고 모범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과거사 사건 중 첫 번째로 제정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은 1995년 12월 18일에 제정된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치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거창 사건, 산청, 함양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위한 추모공원이 각각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거창 사건 등 특별조치법 제정 5년 후인
2000년 1월 12일 과거사 특별법으로는 두 번째로 제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도 역시 배보상 규정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 제정 4년 후인 2004년 세 번째로 국회를 노건희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이때도 역시 배보상 규정이 삭제된 채로 심의가 돼서 노건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국한된 특별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3기 노건희 사건 특별법, 4.3 특별법, 거창 사건 특별법 이 3개 사건이 다 사실은 배보상 규정을 넣는 전면 개정안 또는 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좌절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죠. 그만큼 사실 입법적으로 배보상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여수 순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주 4.3 사건, 노건희 사건, 거창 사건 등 피해자들은 지난 수년간 국내 과거사 청산운동에 문을 열었고 선구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과거사 사건들의 해결에 중요한 선례도 남기고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이 발생했던 제주도, 충북 영동군 노건희, 거창 산청군 등에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훌륭한 추모공원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주도, 충북 영동군, 경남 거창 산청군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사 문제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도시의 기능을 나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사께서는 제주 4.3 평화재단 역시 입법운동이나 재심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제주 4.3 평화재단은 2019년 12월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를 잇는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4.3 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진상조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재단의 역할도 쉽게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실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 목적과 재단의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인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 4.3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며 인류 평화의 증진과 인권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업에 보면 공원 기념관의 운영관리, 2항에 제주 4.3의 추가 진상조사, 그 다음에 3항에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그 다음에 5항에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실질적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정관상에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주 4.3 평화재단의 정관상 입법운동이나 재심운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4.3 평화재단이 입법운동이나 재심운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3 사건 피해자 단체인 4.3 유족회와 도민연대가 중심이 돼서 현재 입법운동이나 재심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4.3 유족회나 도민연대가 중심이 돼서 입법운동이나 재심운동을 펼치는 것이 4.3 평화재단이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진력이 있고 효과성도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4.3 평화재단이 입법운동이나 재심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발제자께서 과거사 청산은 처벌과 배상이라는 얇은 청산이 아니라 제도개혁과 문화적 구축을 포함한 두터운 청산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4.3 평화재단은 나름 문화적 구축 사업을 충실히 전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내용을 잠깐 보면 4.3 평화재단은 전국 청소년에게 제주 4.3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평화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0년 금년도에 제21회 벌써 20일이더라고요. 전국 청소년 4.3 문해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3의 진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시, 소설, 넌픽션 작품을 뽑는 제9회 제주 4.3
평화 문학상 공모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4.3 사건을 다룬 소설 수리삼촌을 창작 오페라로 제작하고 공연 준비를 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4.3 사건을 영화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공모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4.3 평화재단은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적 구축을 통한 두터운 청산을 나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논문은 과거사 청산운동의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4.3 사건의 사례에 관해서만 검토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요청을 받은지 모르지만 현재 발제문에는 4.3에 국한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국내 과거사 청산운동의 효시인 거창 사건 입법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최초의 입법 사례가 거창 산청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토하였고 특히 제주 4.3과 맥락이 있는 여수 순천 사건도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발제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4.3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미군정 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폭력과도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4.3 말고도 국내에서 미국 관련된 다른 또 유력한 사건이 노궁이 사건이 있습니다. 노궁이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에 미 제1기병사단 군인들이 충북 영동군 노군리에서 피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향후의 연구과제로 미국과 관련이 있는 노궁이 사건 사례와 제주 4.3 사건 사례를 함께 검토한다면 발제자가 주장하는 논지가 보다 일반화되고 연구의 지평도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쪽 부분에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발제문을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후속적인 연구를 위한 저의 제안이었고요. 한 가지 이제 노군이 사례에 대해서 토론문에는 없었지만 제가 즉석에서 메모한 것을 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5.18 4.3 사건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한적이지만 도시간 연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노군이 평화공원 내려와서 이사장을 이제 맡게 되면서 도시간 연대를 좀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도시간 연대에 관한 생각이 있어서 2012년도에 광주 5.18 측에 제안을 해서 그때 광주 5.18 기념재단, 제주 4.3 평화재단, 서울에 있는 민주화 기념사업회, 최근에 부마 항쟁 기념사업회가 이제 추가로 이제 참가를 했고요. 저희 노군이 국제평화재단,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념관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나름대로의 특별법이 입법이 되어 있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도시간 연대가 이루어져서 매년 저희들이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 사업으로 예를 들면 4.3 평화재단과 노군이 평화재단이 대학생 세계 대학생 평화 아카데미라는 것을 한 3, 4년 한 3일 정도는 노군리에서 개최를 했고요. 한 10개국 대학생들이 참가하거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제주 4.3 평화재단 넘어가서 그 도시간 연대이면서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국내에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도시간 연대, 기억을 서로 하는 그런 행사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뭐 이런 저희들 단체 이런 활동에 부마 항쟁도 들어왔지만 여수 순천도 이제 들어올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도시간 연대가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좀 더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노군이 사건은 이제 국내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만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노군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대략 노군이 사건 외에 36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미 양국 간의 공식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유일하게 노군이 사건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노군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머지 368건을 대표해서 미국과 역사 전쟁을 했고 인권 전쟁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노군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좀 더 연대하고 알리기 위해 기억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2014년도에 INMP라는 조직이 있어요. 세계 평화박물관 네트워크인데요. 거기에 35개국이 참가하는 노군이
평화 포럼을 노건이 우리 저 사건 현장에 있는 노건이 평화공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가 한국전쟁 70주년이자 농해사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농해사건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첨가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에 3번째 과제, 과거사 문제 해결 세부 과제로 농해사건에 관한 2020년 노건이 글로벌 평화 포럼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원래는 6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서 11월 달에 노건이 글로벌 평화 포럼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간 연대 또 세계 도시간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몇 가지 있지만 간략하게 한두 가지 노건이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발자가 굉장히 좋은 발제인데요. 어쨌든 이제부터 연구의 지평을 더 넓히고 도시간 지금 현대 알려지지 않은 활동들을 좀 발굴해서 연구에 담으면 아주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구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까지 과거사 문제는 거의 다 연결되어 있죠. 따로 독립되어 있는 변수는 아니라는 거 보고 제가 20대 국회 때 우리 4.3 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를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이미 그때 그 당시에도 기재부에서는 4.3만의 배보상 문제로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보상을 했을 경우에 금액 추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한 5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4.3 항쟁 관련한 부분이 한 1조 8천억, 나머지는 아까 노건이라든가 거창이라든가 여순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입법이 된 이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발제일 정구도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토론하실 분은 우리 전남대학교의 김희송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 국내기억도시 네트워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도시는 어떻게 폭력을 넘어서는가라는 이제 임재선 선생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실은 이제 자료집이 배포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료집이 배포 안 돼 있어서 자료집 같이 토론문 제출했던 거 읽어가면서 제 생각을 토론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임재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과거사 청산을 완결의 관점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제 보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의 역할을 검토하셨습니다. 특히 제주 4.3의 경험에 기반해서 국가폭력의 현장을 품고 있는 도시가 운동의 목격자, 기록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해 주셨고 왜 이제 목격자와 기록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제도적 청산의 주체가 되기 힘든 자기 제한적 특징으로부터 도시는 이런 목격자와 기록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질문도 이거였거든요. 과거사 청산에서 국가와 피해자의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의 개입, 역할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도시가 그 기능과 역할을 계획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했고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질문으로부터 제 토론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사 청산에서 국가와 피해자의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의 개입과 역할 그러면 저는 운동정치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으로 연결을 해봤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운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운동정치로부터 기인했죠. 운동정치로부터 출발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도화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제도정치라고 한다라면 결국 과거사 청산은 운동정치의 성과가 제도정치의 영역으로 인입되는 구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운동정치로부터 출발한 과거사 청산이 제도화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운동정치가 주변화되고 협의화되는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그래서 배보상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적 거래 타협,
당시에 정치 세력들 간의 역관계가 어떠한지, 특히 이제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정치적 타협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실제 진실 규명은 이제 정쟁의 소재로 전락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 청산의 토대가 돼야 될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청산은 미안의 과제로 남는 모순이 이제 발생했죠. 이 모순에 대한 비판이 이제 과거사 청산에서 애래 피해자가 청산되는 역설이 발생한다라는 냉소, 또 이제 이런 모순으로부터 유래했을 것 같고요. 특히 강조 5.18 민주화 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순적 사례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년 5월에 강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5월 운동이 실은 이제 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연결됐고 그 성과가 1988년 국회 청문회로 개최됐고 국회 청문회는 실은 이제 5.18을 전국화시키는,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냥 이제 이야기로만 떠돌았던 5.18을 전국적으로 처음 이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러나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에는 이르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저도 조사관으로 참여했습니다. 2017년, 18년 저희 국방부에서 이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꾸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비밀리에 5.18 이제 애국 대응 조직을 구성해서 국회 청문회에 나가는 현장 지휘관들 다 모의 청문회에 거쳐서 그들의 질의응답, 그 다음에 답변할 때 태도까지도 똑같이 청문회장을 마련해 놓고 시뮬레이션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던, 그래서 결국은 국회 강주 청문회는 5.18을 알리는 계기는 됐지만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에는 가지 못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주 청문회는 강주 5.18을 제도 정치가 포획하고 전유하는 계기. 그래서 당시에 평민당, 민주당, 민정당, 그래서 평민당의 민주당의 강주 청문회 당시에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보다는 당시 평민당 총재 내지는 민주당 총재와 연관된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규명,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자료 목록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강주 청문회 이후에 5.18은 제도 정치에 포획됐고 제도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시민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재준영했던 계기도 실은 이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운동 정치의 쟁투 덕분이었죠. 그래서 1995년에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검찰의 이제 기가 막힌 법적 논리에 맞서서 시민들이 다시 단죄할 수 있는 이판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 이제 청문회 이후에 과거사 청산에 대한 5.18 관련 재활성화되는 게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은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집행했고,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본부도 물론 이제 성과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전두환을 비롯한 이제 가해자를 내란 목적 살인으로는 기소했죠. 처벌하는 성과를 일부 거뒀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다가가지 못했던 이런 이제 자기 한계가 있었죠. 또 운동 정치에서 과거 청산의 계기가 이제 마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심지어는 이제 국가 차원의 공식 보고서조차도 5.18 민주화 운동은 발간되지 않았던 40년이 흘렀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안의 과제로 남겨진 진실의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제 보수 정권 시기에 5.18 애국 세력에게 5.18을 애국 폄훼하는 소재가 되었죠. 그래서 역설적 사항입니다만은 이제 전두환 씨 지금 재판도 진행되었고 11월 30일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전두환을 비롯해서 5.18 애국 세력의 폄훼 이거 워낙 이제 심하게 가니까 다시 이제 과거 청산에 대한 운동 정치가 활성화되는 계기.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2019년에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발족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2020년이면 이제 사건 발생 40년 만에
법률에 기반한 진상규명이 이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의 과거사 청산의 역사를 축약해서 살펴보면 결국은 운동 정치로부터 출발했지만 결정적 국면에서는 제도 정치가 운동 정치의 성과를 포획해가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이 이제 과정에서 불비하게 이제 늘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불만, 운동 정치를 재활성화시키고 다시 또 미안의 과정으로 마무리되는 악순환의 연속. 물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과거사 청산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패턴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미안으로 과거사 청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냐라고 이야기하면 늘 이제 정치적 레토릭은 시대 한계. 뭐 이렇게 서로를 이제 임무하는 이런 시대였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사 청산이 좌절된 본질적 요인들은 제도화 과정에서 운동이 사라진 후과다. 그래서 운동이 사라진 후과라는 부분들은 운동 세력들이 운동 정치가 끊임없이 진상규명 이후의 어떤 제도 정치의 활동 무대에서도 견제와 감시의 역할, 또 적극적인 진상규명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운동 정치는 제도 정치에게 맡겨버리는 이런 좀 악순환의 반복이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인식의 전환, 제도적 대안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국 제도 정치 선의, 애들이 국회에서 내지는 뭐 행정부가 선의에 기반해서 아니면 뭐 누구누구 정부의 집권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줄 거야라는 이런 이제 나이브한 인식 좀 절연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과거사 청산의 어떤 제도화된 공간에서의 감시와 참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저는 그래서 운동정치가 이제 방임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 개입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적극적 개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임재성 선생님은 제도적 공간들 속에서 재판 참안관을 매개로 한 기억의 확장과 경험의 공유 이걸 제안하셨고 저는 이제 이 측면에 더한다라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시민, 도시 간 연대의 공간 및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과거 경험의 어떤 전승이 아니라 현재에서 재구성된다. 그래서 역사로서의 5.18 또한 5.18도 이러한 이제 기억의 어떤 재구성의 과정들 속에서 예일 수는 없었고 그러면 이제 80년 강주의 진상규명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저는 강주라는 이제 특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갖고 5.18 민주화 운동이 발단은 됐지만 서울의 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 투쟁을 진압하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신군부의 어떤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부터 기인했다. 그렇다면 강주의 5.18은 1970년 부산 마산의 민주화 운동 그건 당연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원도 사북강업소 강부들의 생존권 투쟁 80년 서울의 봄 이 모든 시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연속적 사건의 하나다. 강주라는 공간과 시간에서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발생은 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역사들 속에서 연속된 사건의 하나였다. 그런데 실은 이제 강주 5.18을 강주 5.18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억과 망각의 어떤 쟁투 과정에서 전국 운동의 맥락을 다 빼버렸고 지역의 사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주에서는 방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강주를 빼버리고. 그래서 제주 4.3이라고 제주에서는 그렇게 호명하지만 강주에서는 전국화의 관점들 속에서 강주라는 여기에 갇히지 말자. 실은 이게 다시 역설적 상황인데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명하게 되는 그래서 지역의 사건으로 배제되고 고립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주 5.18의 과거 청산은 지역으로부터 배제된 분리된 기억이 아니라 전국운동의 관점에서 80년 5월의 강주 사건을 좀 재구성한다라면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 4.3도 제주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순천 지역의 역사하고 함께 호흡해야 될 거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반도 역사와 만날 때 저는 제주 4.3도 안전하게 재구성된다라고 본다라면 강주 5.18도 부산과 마산으로 그리고 서울의 봄으로 연결됐을 때 좀 미래가 총체적 의미가 복원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사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복원하고
재구성한 사건의 기억을 누구와 함께, 저는 미래 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했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와 이걸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기록자, 목격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도 저는 기억의 계승과 운동의 확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기억도시 네트워크가 기억 도시 간의 어떤 경험을 또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강주 시민 상주 모임, 또 하나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활동, 저는 이게 기억의 계승은 물론 연대를 두텁게 하는, 그래서 과거사 청산의 의미를 강주의 경험으로 보면 5.18이 아니라 최근의 경험에서는 이 두 개의 모임이 좀 과거 청산 운동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하고 나서 지금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시민 상주 모임은 결성돼서 마을 단위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이분들은 유족이 이제 강주에서 재판할 때 재판에 참가했고, 그래서 5.18의 의미를 현재화했던, 이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도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 할머니들의 어떤 명예회복 지원, 피해 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이 실은 한일 시민사회 연대,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연대의 교육의 과정으로 좀 활동을 전개해왔던, 그래서 저는 이 기억을 두텁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재화의 의미에서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강주 시민 상주 모임, 그리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활동은 이러한 그 사례에 좋은 그 반추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규명해서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운동에 대한 공감을 얻어가는, 그리고 연대를 확장해가는 이 두 가지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기억과 활동이라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냐면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 구성원 주체를 뛰어넘어서 도시 간의 기억과 연대로 좀 구성해가고 확장해가는 것도 지금 현재 과거사 청산의 미안으로 머물러 있는 과거사 청산을 현재하고 사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좀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재성 선생님의 이제 발표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폭력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래서 저는 그걸 과거 청산의 정치학, 그래서 제도 정치 넘어서기에 대한 모색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제도 정치 넘어서기는 미래 세대와의 연대, 그리고 도시 구성원을 뛰어넘어서 도시 간 연대로까지 확장됐을 때 좀 과거 청산이 두텁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미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정치가 제도정치로의 적극적 관심. 제가 86 학번인데요. 졸업하고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다가 이제 제도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창호 선생님께서 대구 이야기를 곁들여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운동을 하는 활동가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친 측면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대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제주도든 광주든 하나의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TK라고 표현하는 그런 좀 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구라는 도시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10월 항쟁과 2.28 민주운동이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구시나 대구행정이나 대구시민이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28 민주운동은 이승만 정권의 한 거였던 학생 민주운동이었죠. 이른바 승련 운동이기도 하고 이른바 시민권을 얻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28 민주운동을 직접 대구 내려오셔가지고 참여도 했었던, 그리고 5.18 빛골 광주라는 광주와 자매결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광주에 228 버스가 있을 겁니다. 대구도 5.18 버스가 있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28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기념사업이나 뭐 5.18에 비할 바는 못하지만 대구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익히 알려져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시민들은 28 민주운동 같으면 다들 알고 있는 과거 운동이었다라는 규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대구에 일어났던 시월항쟁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조차도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고 또 대구 행정조차도 대단히 의도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기도 하고 시민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운동 세력의 문제조차도 대단히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태도가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시월항쟁 이른바 아시겠지만 1946년도에 미군정의 하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미군정 반대 그리고 인민 생존권을 표현하는 당시에 이제 지금 삼성과 비슷한 느낌 가지고 있는 연초장 담배 제조창이죠. 담배 제조창이 대구의 큰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연초장에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노동을 하도록 먹을 게 없으니까 연초장 풀을 먹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초장 풀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색소를 발랐어요. 빨간 색소를 발라서 풀을 못 먹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성 노동자들이 먹는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을 하면도 그 임금이 너무 저열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쌀 공출이 미군들이 계속 하니까 여성들이 대구시장 숙소에 항의 방문을 갔어요.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빨래 뿌리는 비누를 공급을 줬다 그러더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빨래 비누를 한 잔씩 나눠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게 열악한 생존권적 투쟁이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 시월항쟁 저쳐도 이게 역사 운동하는 사람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0년 9월 23일 날 미군정이 철도 노동자들에 대해서 25% 감원과 월급제에서 일용제로 바꾸겠다는 이제 선포를 해서 전국적 당시 철도 노동자들 조합이 가장 강성했고 세력도 제일 많았죠. 그래서 전국 동시다발로 9월 13일 날 007을 기해서 파업을 했었는데 끝까지 했는 데가 부산과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업을 하면서 파업을 진압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폭력적 진압이 됐고 거기에 사살이 되셨던 철도 노동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붕괴했던 대구 인민들이 항쟁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웃기게도 이게 시민권 못 얻다 보니까 10월 항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4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 10월 항쟁 기념 조례를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10월 항쟁 조례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만큼 시의원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과를 시킨 거예요.
뭐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28 민주운동과 10.5 항쟁에 대한 대구 행정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은 10.5 항쟁은 정권에 반대했던, 그리고 민주정에 반대했던 항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TK라는 대구의 보수성,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동양이 모스크바라 갈 정도로 대구가 좌익 세력들이 상당히 중심 세력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이제 보수의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있는 대구가 그런 1940년도 10.5 항쟁을 시민권을, 그리고 대구 행정이 하나였던 운동의 과거 운동의 어떤 표현체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2.28 민주운동 중심으로 되어 있고, 10.5 항쟁은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조건 속에서 그 미군정 하에 3대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10.5 항쟁, 그리고 4.3 사건 혹은 항쟁, 그리고 여수 항쟁, 이 3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이게 도시의 성격별로 혹은 지역적 운동이나 지역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고 있고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4.3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10.5 항쟁 대구를 중심으로 했던 그 운동회 혹은 역사 운동 혹은 기억투쟁을 지속적으로 했던 건데, 4.3 항쟁은 저희 10.5 항쟁을 생각하는 대구 지역의 운동을 봤을 때 대단히 좀 부러운 입장이죠. 특별법까지 마련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그래서 앞서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제도 개혁 혹은 문화적 구축이라는 두터운 청산이라는 그 고민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10.5 항쟁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시민권은 고사하고 사실 규명 혹은 지역 혹은 전국적 관심조차도 떨어져 있는 조건 속에서 대단히 좀 난망한 좀 고민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두터운 청산이라는 어떤 개념 동의를 하지만은 10.5 항쟁의 현재 처지와 조건을 봤을 때는 대단히 좀 너무나 이제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고민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얇은 청산이라고 하는 처벌과 배상 혹은 진상규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얇은 청산과 두터운 청산은 함께 가기도 하고 서로 개입하기도 하고 서로 이게 상승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호의 문제도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은 뭐 진상규명이나 얇은 청산과 맞물려서 두터운 청산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김성 그 토론자께서 말씀했다시피 지역 간 연대, 지역 간 기억이라는 것을 새롭게 좀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4.3이나 여수 순천 항쟁은 서로 간의 교류와 교통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 항쟁 70년,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있는데 70년에 여수 항쟁 그 역사학자를 제가 그 초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미군정 하에 벌어졌던 3대 사건이라고 표현되는 10.5 항쟁, 그리고 4.3 항쟁, 그리고 여수 순천 항쟁, 이것이 저는 미군정이라는 식민지 시절에 벌어졌던 아무랬던 사회적 혹은 역사적 조건 속에 이 3대 사건이 만들어졌고, 이 서로 간의 영향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역사적 규명과 그리고 두터운 청산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 도시 간의 연대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재해석이 확장돼야지
두터운 청산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월 항쟁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3 항쟁을 고민하고 있는 역사 청산을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 혹은 여수순천 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한테 호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1946년도부터 45년도부터 시작됐던 미군정 하에 역사적 실체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군정 반대 운동을 했던 민중들 그리고 생존권 투쟁했던 민중들 이 두 가지가 그 당시에 주요 테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도시적 사건이 아니고 미군정이라는 그 역사적 특수성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간은 달리 벌어졌을 등 실질적인 요구와 투쟁들은 다르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도시 간의 연대와 기억투쟁을 이게 국가 간의 어떤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재규정하고 그래야만 두터운 투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창호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주간 나는 곳에서 오신 분이라서 우리 그 사삼평화재단의 양정심 조사연구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정심입니다. 뭐 사실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당연히 뭐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고민을 할 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발표문과는 꼭 연관되지 않기도 하지만 연관되지 않은 모든 고민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보면서 느낀 것들은 우리 임재선 선생님이 우리 재심 재판의 변호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학을 공부하는 어떤 사회학 연구자이기도 한데 저 또한 역사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4.3 진상규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여기에 보인 많은 분들이 우리 정구도 선생님, 노근리, 여순, 뭐 광주 연구자로서 그리고 진상규명 과거사의 어떤 문제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섞여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사 청산에서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얕은 청산, 두터운 청산 이런 표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희가 4.3에서 사실은 이재선 선생님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영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거 혹은 피해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대상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 개정에서도 지금 배보상 얘기가 아주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이론적인 어떤 과거사 청산의 표현과 그리고 활동가 같은 표현들이 조금은 합치되는 이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뭐 처벌과 폐쇄, 얕은 청산, 두터운 청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입법 불동을 통한 어떤 과거사 청산 운동이 조금은 방향이 잘못된 듯한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임재성 변호사님한테 죄송한데 이런 표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재심운동과 특별법 개정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50주년을 전후해서 특별법 개정 운동할 때라는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뭐 아시다시피 물론 저는 그때 서울에서 있었고 서울 50주년 범국민위원회 그리고 70주년 범국민 활동하다가 뭐 내려갔습니다만 우리 50주년 범국민 활동만 하더라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특별법 우리가 제정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제정이 되고 나서 많은 유족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역사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일부 그러니까 몇 분을 제외하시고는 특별법을 제정한 다음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시기 이후부터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20주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의 재심 재판과 특별법 개정 운동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건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입법 불동을 통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통한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그 꿈과 노력이
뭐 저 또한 마찬가지,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노력들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묘한 분위기, 그러니까 그 재정운동이 혹은 입법운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에 있는 듯한 이런 표현들은 조금 저희가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 이건 어쨌든 그 우리 임 변호사님의 그 논조라기보다 이제 임 변호사님이 차용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즘에 저희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해자 이제 처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광주와 우리 5.18과 4.3과 여순과 시기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최고 결정권자가 지금 없습니다. 이승만은 죽었고 전두환은 살아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방정국의 가해자 처벌의 수준 그리고 가해자라는 명명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또 막 가면은 마을 단위의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을 단위에서 그분들과 다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분들이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의 시민사회단체가 가해자 처벌말을 아주 얘기했을 경우 그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자물을 어느 정도 규정할 것인가. 어떤 선언적인 언술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구호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할 자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해방정국에서의 특히 뭐 우리 사담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고도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뒤에 뭐 다크투어의 어떤 이런 시민 이런 단체들의 모습도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재심 재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이런 것들도 오는 것도 사실은 많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70주년에 도의 역할도 있었고 재단의 역할도 있었고 시민사회단체 역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각각의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민들만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물론 임재선 선생님이 그것만 얘기를 하신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각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합쳐졌을 때 더 많은 에너지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민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도 칭찬할 수 있고 도의회도 칭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각의 역할들을 더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어떤 표현들도 우리가 어떤 연구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4.3을 접한 지가 87년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아침에 학교를 가니까 누가 대자보를 붙여놨어요. 딱 10분 만에 그게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제가 4.3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고 1999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 번은 저희들이 평화재단에 추념식을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럽니다. 왜 가시냐 하니까 장인어른의 친아버지가 장인어른 11살 때 신창지지소에서 맞아서 돌아가신 거를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한테 얘기한 게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과거 사회에 얽혀서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제주가 좀 부러운 면이 없잖아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주도민들 속에서는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주도가 이럴 상황인데 전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이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각자의 역할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토론은 다 마쳤고요. 자유토론을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먼저 발언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네,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 발제하신 우리 임재성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좀 말씀을 이었는데 너무 다 적절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승 아마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뭐 이제 광주 5대 원칙 같은 경우도 있고
가해자의 처벌, 손해배상, 기억, 뭐 재발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존자가 살아계실 때 가장 직접적인 명예훼상, 배상, 보상, 가해자 처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주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인용했던 국가폭력, 국가범죄라는 이재승 교수님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책이 2010년도에 출판된 책이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지금 제가 그냥 책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자면 정권이 바뀌니까 과거사의 분위기 확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어쨌든 민주주의가 계속 쌓아오는 과정에서의 과거사 청산 운동이 만들어지다가 정권이 바뀐다고 갑자기 위원회가 정지되고 없어지고 더 연장이 안 되고 라고 봤을 때 이재승 교수의 판단은 이게 뭔가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거사 청산이어서 이렇게 정권의 교체만으로 과거사의 분위기가 바뀌고 갑자기 오던 대통령이 추모식에 안 오고 외면하고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그 2010년, 11년 경에 좀 문제적 의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의 과거사 청산의 문제점이 뭐였을까라는 고민에서 아마 뭐 얇은 두통이었는데 그 얇은이라는 게 뭐 그 내용을 비하하거나 그 과거사 청산이 뭐만을 가지고는 택도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다 더 이 운동이 앞으로 지속적인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까? 특히 도시 역할에서 뭐 이견이 없는 것은 세계 많은 도시들이 기업을 자신의 주된 역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입법이나 배보상을 도시 역할로 하고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두터운 과거사 운동의 역할로서의 도시가 자리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 사이에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느냐라는 뭐 물론 구체적인 제안이나 실행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일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운동으로서의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뭐 이제 제주와 여순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나 사건의 특성 속에서도 그런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 특히 이 세션에서 중요한 건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거사 청산을 연대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얘기를 나누거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스럽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구도 이사장님. 이번 토론 기회가 상당히 중요한 토론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국의 과거사 사건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국가 간의 문제까지 개입된 우리 아까 서창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잠깐 아까도 토론에서 미군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4.3하고 노건이도 미군에 관한 같은 공통 분모가 있고 또 대구 10월 항쟁도 또 그 주장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도시간의 연대 문제 아까 김희승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의 계승, 도시간의 연대 이게 이루어져야 사실은 상처 치유도 됩니다. 치유 회복도 되고 사회 통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단순히 기억의 계승과 도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현실이 그래도 짧은 민주화 기간이지만 그래도 많이 성숙됐고 입법을 통한 많은 과거사 문제도 부족하지만은 많이 해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례적 사건들, 광주 5.18, 4.3, 노건이 몇 개의 사건들이 이게 중요한 씨앗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연대를 할 때 힘을 서로 합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입구가 엄청난 차이를 나서 아까 우리 서창호 우리 선생님도 부럽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과거서 청산이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거나 기대치에 못 이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부분도 있고요.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규정이
부조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은희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과거사 관련 법을 5.18 4.3 사건, 거창 사건, 그때 선례법이니까 봤는데요. 정말 참고가 크게 안 되더라고요. 그중 난 게 4.3 사건이었기 때문에 급히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국내 사건이 좀 더 그것이 진전된 5.18도 사실 진상조사가 이재로지 않습니까? 이런 조금 법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하게 검토되고 치열하게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했었더라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훨씬 더 빨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정권의 뭐 그런 것이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법 자체를 처음에 잘 만들어서 그 모델이 있었으면 훨씬 과거사 청산이 좋았을 텐데는 저는 제 경험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노은희 특별법, 그다음에 4.3 특별법 지금 전면 개정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하자. 거기에서 기억의 문제, 교육의 문제, 아까 교육의 문제가 차왔던 미래 세대 교육의 문제, 그거 다 담고 있어요. 4.3도 그걸 이미 시행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도시간의 연대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이게 되게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 학술 토론은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지금은 또 정치인이 한 분 계시니까 토론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또 도에서 뭐 또 행정 지방정부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도시간의 연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012년에 노을평화재단 이사장 맡으면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게 5.18에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4.3하고 연대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실을 기하려면 이게 지금 기념관 재단 위주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기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확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국회에서 이런 도시 간의 기억의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생긴다면 제일 좋지만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야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든 도든 군이든 조례를 서로 만들어서 이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민군 부의장님이 총대를 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야 오늘 이 토론이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일하면서 느꼈던 경험이에요. 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라도 만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충북 도 조례하고 제주도 조례하고 광주 광역시 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 서로 협력적 관계에서 하면 시너지 이펙트가 되고 그것이 잘 돼서 저는 또 몇 년 지나서 그게 잘 된다면 또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장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아서 조례를 좀 우리 정민구 부의장님 만들어 주시면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정말 성과가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탁상공론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사 정리 문제가 당위성의 문제,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법이 당위성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던 법도 필요 없고 잘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 전례를 만들자는 얘기였고요. 한 가지 이제 서창호 선생님이 부럽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은데 뭐 주변에 같이 애써주는 동료들이 얼마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4.3도 그렇고 노건이도 그렇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았어요. 노건이 저희 선친 때부터 70년을 제가 저까지 70년을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4.3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부터 힘내시면 또 좋은 때가 올 거라고 보시고요. 제가 이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당위성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 누가 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건 분명해. 입법 활동도 국회의원한테 맡겨놓으면 다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귀찮게 하든지 압력을 하든지 하여간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10월도 정말 항쟁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이제부터 활동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내 내부 문제에 그런 과거사도 있지만 노건이 같이 4.3처럼 어쨌든 다른 국가에 의한 국가 폭력의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 그래도 일본은 위안부 문제, 뭐 징용 문제, 한국 정부도 정말 그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만 뜨면 하여간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까지 모든 계층들이 다 공감하는데 일본 문제를 제한 다른 나라의 문제들은 큰 관심을 못 갖고 있어요. 사실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구소련 시절에 벌어진 그 사건도 엄청난 인권유리 사건인데 그게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더 부각되지 않는 건이 약간 미군 문제입니다. 일본 관련 시민단체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구니 같은 미군 사건은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미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주 4.3이 최근에 미국 정부 책임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와서 저는 속으로 이거는 반미, 친미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폭력의 문제.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어쨌든 인식시키고 연구해서 그것을 어쨌든 사건의 진실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 혼자 노군이 저희 선친이 제가 외롭게 왜냐하면 미국에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조차도 제대로 없어요. 일본은 많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작업 거기에 이제 대구에 10월 항쟁 문제도 편입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마음의 성원은 보내겠지만 본의 노력을 좀 피해자들이 또 중심이 돼서 나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의 도시 어쨌든 네트워크 문제는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래도 기존의 제주 그다음에 영동의 노군리 분명히 또 10월 또 대구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도 있고 뭐 이런 광주 연대가 현재 지금 재단 차원에서의 낮은 차원의 지금 연대라면 조례를 통해서 도시 간에 더 확산이 되고 강고한 그런 연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희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지금 짐을 주시는 거죠? 제가 그 의회에 들어와서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맨 처음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지방의회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 한국 근현대사에 발생했던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원래 이 포럼 취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전국 의회를 다녔던 것도 이 일환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구도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뭐 빠르면 빠르고 뭐 느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미군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정심 조사연구실장님께서 잠깐 그 부분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 미국 문제는 뭐 노건님은 너무나 힘들 때부터 했고 저희도 사실은 우리가 뭐 80년대 우리 뭐 반미 자주 투쟁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학생운동 시절부터 쭉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민간단체 영역에서는 있었지만 최근까지는 어떤 공적인 기관에는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유엔 가서 이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했었는데 물론 거기는 우리 같이 공동 주관으로 제주 도청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규명하는 혹은 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평화인권 같이 얘기하는 그 세미나를 유엔 본부에서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자료 조사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할을 규명하는 조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 정구도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국의 책임 문제 플러스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사실은 뭐 많은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한테 접근하는 것들이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 뭐 같이 공동을 조사를 해야 된다. 혹은 여러 가지 유엔까지 얘기는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사실은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미국 문제도 그런 단계 수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원회 제가 같이 갔었는데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제도권에서 이 미국의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는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사산 평화재단에서 우리 강창일 국회의원실과 제주도청과 같이 위원회에서 그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언을 한 거죠, 증언을. 그 피해자분들과 증언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용을 채워 나가야죠.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양정심 조사연구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철이 선생님, 예. 입법이란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이란 거, 법이란 거 규범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제정되는 과정 속에서 요구하는 측의 것이 다 들어갈 리는 거의 없죠. 그래서 뭐 4.3도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됐던 것이고 5.18도 여기서 한번 고민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 4.3은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제정되었을 때, 99년, 2000년 시행될 때 너무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개정을 요구하죠? 5.18은 이미 특별법이 다 제정되었고 뭘 했다고 했는데 또다시 뭘 막 특별법을 또 주라고 또 말을 해. 이 말은 뭐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요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항상 법에다 다 담을 것이냐. 법에다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법이 중요했다는 것은 인식하고 여순도 당연히 여순과 관련된 개별적인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그럼 개별법이 만능이냐라는 겁니다. 법이. 그래서 이런 거죠. 제주와 여수가 매우 아주 같은 거의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 때 제주에서 여수는 금기어였어요. 외면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 여수는 반란이었어. 이걸 꺼내면은 제주 4.3도 특별법이 안 돼. 그러니까 외면해야 했어. 광주하고 여수는 전라도였어. 그리고 여순 때 너무너무 같은 피해를 입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뭘 활동을 해도 여순하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 왜? 저기는 반란이었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전부 지금 현재 1945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조정해 놓은 역사, 그 역사에 매몰되어져서 그 역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 국가가 조정해 놓은 그 역사에 매몰되어서 저기를 같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외면해야 되고 금기되어져야 했던 시대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대, 법 다 좋은데 우리들 스스로들이 먼저 연구자가 되든지 시민활동가가 되든지 또는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었는가를 서로가 좀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좀 공유를 하자. 그거의 공유가 안 되니 우리가 지금 운동적 측면에서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학술적 측면에서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자 그래.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 이거 연대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연대해야 될 부분에서 연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두 조직이 같은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같이 힘을 모아서 4.3 특별법도 전면 개정하고 여순 사건 특별법도 만들자. 같이 연대를 해야 돼. 왜 안 될까? 바로 그 역사적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혹여나 안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기억의 도시 네트워크 하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입법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같이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입법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이야기하는 속에서
먼저 좀 우리 스스로들부터 해야 될 부분들이 제주 4.3 항쟁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노군리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부마의 역사는 무엇이었고 대구 10월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스스로들이 서로 공유해서 그것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 같이 기억해야 되는 역사였구나. 이런 인식들이 저는 지역사회에 지배하고 공론화가 돼야 된다. 공론화. 그렇게 된다면은 여수에서도 부마 항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대구 10월을 이야기하기 쉬울 것이고 이렇게 될 거라 저는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역사적인 문제들을 좀 이야기하자. 역사를. 근데 왜 우리는 모든 걸 역사로 보지 않고 법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발표한 부분에서 그 여수와 순천에 2018년 동안 뚜렷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나 했습니다. 그 변화에는 전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변화에는. 첫 번째, 순천이라는 지역은 여순이라는 것을 성격을 항쟁으로 보는 관점을 동일하고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항쟁이란 성격 규정에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순천시장의 변화입니다. 정치 지도자죠.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의 하나의 변화가 정말 여수하고 순천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듯이 지역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도시 어떤 사건을 도시에서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법으로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역사로서의 더 훨씬 많이 접근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세대들하고 연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여순 사건 재심할 때요. 저희들이 방청객으로 누구를 초청했냐면 초등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소설을 씁니다. 그 방청 그 소설 관련해. 그리고 올해 72주년에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상영을 이번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방금 말했다시피 그 역사적 성격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인식을 좀 성격을 여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우리 양정심 조사연구실장님. 예, 저는 그 주철희 선생님의 의견에 많은 분을 동의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은 아까 역사를 이야기하자 물론 뭐 주철 선생 잘 아시지만 저도 4.3 항쟁을 부르짖던 사람이죠. 예.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까 탁상공동 얘기하셔서 지금 유족분들한테 역사적인 인식 맥락들을 막 공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70, 80분들인데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미 여순에 대해서 상징적인 성격, 그 4.3에 있어서 이 성격을 사실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성격을 얘기하고 이런데 어떻게 그러면 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우리 제주도에서 여순 항쟁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은 하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이 역사를 더 공부하고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혹은 어떤 단계나 혹은 어떤 형식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기관이나 혹은 단체나 혹은 어떤 하산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제도화된 운동에 있어서는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는 없죠. 예, 분화시켜서 별도의 재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념을 섭외할 수 있는 단위가 만들어지면 그거는 과연 도시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모임에서 조금 더 도시 역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앞서간 도시라면 자신의 성과들을 충분하게 아주 내면의 것까지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도시라면 어떤 것들이 지금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각자의 사례를 경험하고 기록하고 나누는 것도 저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에서 필요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토론하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자면은
일례성으로 끝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정구두 이사장님께서 탁상 국문을 싫어하신다 그러시는데 저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2차, 3차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내용을 채워 나갔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채워 나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어렵게 성사된 토론회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